일본의 아베 총리가 삼성을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일본산 반도체 소재가 없으면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아베의 꿈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아베는 자기들이 설득할 테니 다른 국가를 통하거나 한국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전생의 아베 총리와 일본 기업들은 원수지간이었던 것이 확실해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자잘한 일본의 피라미 회사들은 다 제껴두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 회사들은 망해도 일본 경제에 전혀 타격이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일본 찬양론자들의 주장이죠. 따라서 이 정도로는 아베 총리와 추종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기업들이 삼성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지금부터 두 개의 일본 회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미 삼성에 탈탈 털린 기업과 지금 열심히 털리고 있는 기업. 먼저 이미 망해서 대만에 팔려간 일본 대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삼성의 첫 폴더블 칼라폰이 나오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당시 샤프의 전자사전은 핸드폰 보급률과 비슷했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전자사전은 유물이 되어버린 시점부터 사실상 샤프에게는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삼성의 기술력에 밀려 결국 망해버린 샤프는 2016년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샤프의 최대 주주는 홍하이 정밀공업으로 지분 41.6%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가 폭스콘 테크놀로지로 12.1%죠. 참고로 애플의 아이폰을 대신 생산해주고 있는 폭스콘은 홍하이 정밀공업이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대만의 홍하이 그룹이 이렇게 샤프를 꿀꺽한 이후에 샤프의 총 직원 43,000명 가운데 7,000명을 잘라버리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도 이미 삼성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샤프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대기업 도시바. 사실 이미 너무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어서 대기업이라 부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도시바를 이렇게 부릅니다. 삼성의 기술을 도둑질 당한 안타까운 기업. 자,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요, 도시바가 안타까운 기업이라는 것밖에 팩트가 없습니다. 도시바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오게 된 것은 삼성에게 도둑질을 당해서가 아니라 삼성의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는데도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의 성장을 보인 삼성과는 다르게 기술의 변화가 심각하게 느렸던 도시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적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이놈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것인지 무려 7년 동안 회계장부까지 조작하면서 실적을 부풀렸고요. 결국 2015년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8명이 모두 사직서를 썼죠. 이후 2016년 도시바는 마이너스 6조 원이라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 도시바의 기업 가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분의 1토막이 났죠. 전자 부분은 삼성에게 기술력에서 완전히 압도당해버렸고 회계 조작까지 세상에 들통난 데다가 미국에서 벌인 원전 사업이 그야말로 폭망해버리면서 도시바는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 4조 원이 넘는 적자가 2016년에는 5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자 자신이 가진 보물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지난해 도시바 PC 사업부를 일본의 샤프에게 아니죠. 일본에 본사가 있지만 대만에게 팔린 샤프에게 팔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의 핵심이라 불리는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까지 지분 60%를 다른 국가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디램과는 다르게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가 메모리 반도체의 꽃이라 불리며 고속 성장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삼성이 34.9%로 1위, 도시바가 18.1%로 2위, 한국의 SK하이닉스는 10.3%로 5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바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미래지향적 산업의 지분 60% 정도를
SK하이닉스와 애플 등이 포함된 한미일 컨소시엄에 매각한 것인데, 이 중에서 SK하이닉스는 약 4조 원을 투입해서 지분 15%를 확보하였습니다. 도시바가 이렇게 자신이 보유한 보물들을 팔아버리면서 급한 불은 껐는데, 조금 있으면 샤프가 대만에 팔려간 것처럼 도시바가 통째로 다른 국가 기업들에게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 3개월 만에 마이너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였는데요. 미국 LNG 사업이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도시바의 실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낸드 플래시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을 공격하면 글로벌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베 총리의 이루지 못할 헛된 꿈으로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현실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죠.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삼성에게 제발 사주세요 하고 빌고 있고, 도시바는 대만에 팔려간 샤프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의 속이 뻥 뚫리는 소심 발언 들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노미야 겐지 씨는 어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강제 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분명하고, 일본이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폭거하면서 비판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를 추종하는 일본 언론에게 상권 분립이란 무엇인가 묻고 싶다.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의 피해자를 무시한 채 일본과 한국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성립된 것으로 큰 한계가 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서 인텔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인텔 하면 뭐가 우선 떠오르시나요? 우선 CPU 이런 게 떠오를 수 있고, 경쟁사로서 AMD,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 쪽의 CPU, GPU 회사들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트워킹 장비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화웨이, 삼성이 요즘 또 네트워킹 장비로 5G 네트워킹 장비로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고, 삼성이 일본과 미국 쪽을 먹고 있고 화웨이가 유럽 쪽을 뚫고 있죠. 노키아, 에릭슨 같은 이제 회사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제가 말한 인텔과 네트워킹 장비, 전혀 다른 카테고리처럼 느껴지는 이 시장들인데, 인텔이 이 네트워킹 장비 시장에 진입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인텔이 5G 모뎀 솔루션 사업에서 퀄컴에게 말 그대로 박살이 나고 대패를 하고 나서 애플한테 이 5G 모뎀 사업을 매각 처리하고 나서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 좀 몰두를 해보겠다. 근데 갑자기 발표한 공식적인 어떤 수치가 내년까지 시장 점유율 40%까지 확장하겠다라고, 이거 공격적인 어떤 수치를 공식적으로, 이거 그냥 떠도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텔이 밝혔습니다. 인텔이 최근 5G 통신 기지국 전용 칩을 발표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자신감이 찬 것 같아요. 원래는 내후년까지 한 40%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1년을 앞당겨서 내년까지 우리가 40%의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인텔이 발표했던 10나노 기반의 아톰 P5900 칩의 성능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해서 공급이 본격화되면 시장에서 입지를 단기간 내에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텔의 분석이 깔려 있는 거고요. 통신장비 시장이라 하면 그동안 노키아나 에릭슨, 그리고 화웨이, 삼성전자 같은 장비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이 네트워크 칩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가상화 기술의 발전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트워크 장비가 굉장히 요즘 인기를 끌면서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또 발전을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텔이나 마블 같은 범용 컴퓨팅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AI 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접목할 수 있는 설계에 또 많은 사람 전문가들의 이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인텔이 이제 또 5G 기지국용 인텔 X
A6 시스템 온 칩 스노우 리지 아톰 P5900을 내놓은 그런 상황이죠. 이 프로세서가 2.2GHz 24코어 제품입니다. 인텔 다이나믹 로드 밸런서로 기존 밸런싱 대비 성능이 3.7배 좋아졌고 좀 허접하고 듣기 불편한 영어 발음 우선 사과의 말씀 가고 계속 가겠습니다. 프로세싱 속도도 전작보다 1.8배 정도 향상이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텔이 5G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시장 수요를 겨냥해서 기지국용 칩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용 CPU인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라든지 5G 스트럭처드 ASIC 주문형 5G 반도체죠.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의 수요가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즉 2023년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규모는 250억 달러 수준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전문 제가 어떤 리서치 업체의 자료를 따온 것이고 인텔은 이런 네트워크 기술 전문 업체를 잇따라서 인수를 하면서 5G 기술 경쟁력에서 진보를 하고 있어요. 역시 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직 전략에 따라서 원래 CPU는 자기가 잘해줬으니까 FPGA라든지 ASIC 같은 커스텀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계속해서 인수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5G를 겨냥한 제품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계속 확대를 시켜가지고 내년에 한 760억 달러 그리고 그 후년 보면 한 800억, 900억 달러 수준으로 매출을 계속 올릴 계획이다 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삼성과 TSMC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사실 이 애플의 아이폰 AP 물량이라 하면 2015년을 기점으로 TSMC가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삼성과 TSMC가 애플을 두고 경쟁 구도에 있다라고 기사를 내는 기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허나 제가 이번에 이것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올해 2020년이 바로 그 TSMC와 애플의 독점 계약이 끝나는 그 연도이고 삼성이 그 어느 때보다 애플의 AP 물량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애플의 AP 물량을 삼성이 독점할 수는 없어요. 캐파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조금이라도 TSMC와 공동 수주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영업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TSMC 입장에서도 TSMC는 하던 대로 독점을 하고 싶겠죠. 그런 영업전을 또 펼치고 있고 저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플이 삼성과 라이벌인데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라이벌인데 미쳤다고 파운드리를 삼성한테 주겠냐. 맞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관계가 삼성에게 가장 큰 약점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허나 이 정치적인 이유는 과거에도 분명히 존재를 한 부분이죠. 애플이 존재한 이래 계속 삼성과 라이벌이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아이폰의 AP를 분명 TSMC와 삼성이 나눠가지고 공동으로 생산을 했거든요. 또한 삼성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우선 이런 애플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공급처 다변화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 큰 배경에 쌓여있는 이유이고 좀 구체적으로 가서 두 가지 기업적인 논리를 보면 첫 번째가 전공정에 대한 어떤 공정발전 속도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7나노 EUV를 기점으로 삼성이 TSMC보다 분명히 빠르게 공정전환을 해나가고 있고 GAA FET 같은 3나노 차세대 기술에 있어서도 삼성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6나노 양산도 삼성이 더 빨랐죠. 물론 그저 이 나노대를 빠르게 가져가는 게 기술력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지만 글로벌 파운드리나 UMC 같은 회사들은 그 나노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아예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그동안 이 삼성과 TSMC 하면 맨날 나오던 이 패키징 기술 논란에서도 삼성이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에 삼성이 TSMC에 밀린 것을 TSMC의 이 Fan-out Wafer Level 패키징 기술에 방점을 둔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 Fan-out Wafer Level Packaging이라는 것은 그 in-out, 그러니까 입출력 단자 배선을 칩 바깥쪽으로 빼내서 in-out을 늘리고 웨이퍼를 자를 필요 없이 범핑과 재배선 공정을 한 번에 다수의 칩을 패키징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는 그 기술이고요. 즉 쉽게 말해서 PCB가 필요 없고 공정 횟수도 단축돼서 원가 절감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때 2015년 당시에는 삼성이 이 Fan-out Wafer Level 패키징 기술이 없었고 그 때문에 애플이 TSMC를 선택했다라는 표현도 논리적으로 틀린 표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물론 섞여 있겠죠. TSMC 공장에 딱 들어가면 거기 현수막이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뭐라고 써 있냐?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은 그 현수막을 절대 걸 수가 없겠죠. 어쨌든 삼성도 경쟁자라는 정치적인 어떤 약점은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기술적인 약점은 어떤 공정 안정화, 공정 속도에 있어서는 삼성이 지금 TSMC보다 분명히 빠르고, 이 패키징 부분에서도 삼성전기와 공동 R&D를 통해서 PLP 산업, 패널 레벨 패키징, 그러니까 이거는 사각형으로 가는 거죠. 결국에 웨이퍼는 동그랗게 가는 거고, 쉽게 말해서 이쪽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 2018년 이 갤럭시 워치의 AP에도 적용을 하면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비전 2030의 결국 중심이 파운드리였잖아요. 그 파운드리의 또 한 축으로서 이제 삼성전기의 PLP 사업을 삼성전자가 딱 인수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어떤 여력, 어떤 캐시플로우 측면에서 R&D나 설비 투자 쪽에서 훨씬 삼성전기보다 여력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힘을 바탕으로, 돈의 힘을 바탕으로